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역사에 대해 2000년 초반대까지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세계가 꿈틀거리고 온갖 사건들을 겪으면서 모던 자바스크립트로 거듭나는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이르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엄밀하게는 자바스크립트 측 이슈는 아니지만 에크마스크립트 4의 중단만큼이나 큰 이슈가 2004년 6월 일어납니다. 웹 표준을 위한 W3C 기구와 대립하는 WHATWG라는 모임이 생기는데요. 약자가 좀 길죠. WHATWG는요. 웹 하이퍼텍스트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의 약자로요. 모질라와 애플, 오페라와 같은 주류 브라우저 업체들이 참여하고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W3C가 현대적인 HTML 표준 개발을 하기에 너무 대응이 늦고 보수적인 태도와 기술적인 합리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원래 W3C에 소속된 주류 브라우저 개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표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떨어져 나온 건데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WHATWG는 결국 2019년쯤에 W3C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립구조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사실상 W3C가 표준 제어권을 웹 브라우저 업체들이 모인 WHATWG에 넘겨주는 형태로 일단락된 건데요. 표준이 만들어져도 기업들이 그 표준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표준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큰 주도권 싸움이었기 때문에 웹 생태계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요 토픽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019년 5월 28일 W3C와 WHATWG의 합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웹 생태계 자체가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업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제시 제임스 가렛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글에서 AJAX라는 용어를 소개합니다. AJAX는 AJAX의 약자로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XML은 현재는 JSON으로 거의 다 대체된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의 AJAX는 거의 고유명사급이고요. 이때 구글 맵과 같은 몇몇 구글 서비스를 예로 드는데요. 페이지 리로딩이 필요 없는 비동기 기술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것으로 전 세계 웹 생태계에 큰 시사점을 준 일이었습니다. 웹페이지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업계의 완전 컬처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물론 AJAX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XHR을 통해서 그 개념이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이 AJAX에서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MVC 패턴을 쓰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일맥상통한 방식이었지만요. 용어라는 게 뭐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술이나 조합 혹은 그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가 많은 사람에게 인식돼서 자리가 잡히면 그건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니까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X를 사용해서 사용하던 기술이 전체 웹 브라우저의 사용 방식과 표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JAX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AJAX 단방향 통신 문제 그리고 일회성 통신 소켓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시간 통신 지원을 위해서 웹 소켓, 웹 RTC 등 여러 기술과 엑시오스 같은 라이브러리나 여러 프레임워크 등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파생 기술들의 근간에는 AJAX가 있습니다.
2005년 4월 다미엔 카츠는 자바스크립트가 중심이 되는 오픈소스 문서 기반 NoSQL 데이터베이스인 카우치DB를 발표합니다. 이후에 카우치DB는 아파치 프로젝트에 포함되고요. 많은 문서 기반 NoSQL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줍니다. 제이슨, 즉 자바스크립트와 잘 맞아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을 열어갔습니다. 2005년 6월 애플은 웹브라우저 제작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웹킷을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이후 웹킷은 블링크로 분기돼서 크로미움에 이르러 수많은 일반 데스크톱, 모바일, 그리고 임베디드 브라우저 제작에 활용됩니다.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주류가 되는 모바일 웹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비정기 컨퍼런스인 바캠프, 뉴욕에서 개최된 바캠프에서 존 레식 선생님께서 jQuery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jQuery는 말이죠. 제가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jQuery는 완벽, 진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write less, do more, 즉 더 적은 코드 작성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 라는 철학을 가진 jQuery는 웹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디자이너, 엔지니어, 개발자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더 많은 저녁 시간을 준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전별 이슈와 다른 브라우저와의 호환성을 위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했고요. 손쉽고 간단한 돔 엘리먼트 셀렉터, 이벤트, CSS 조작, 특수 효과 및 애니메이션 처리, 손쉬운 AJAX 사용, 제이슨, XML 파싱, 플러그인 확장성 등 전 세계적으로 웹 제작의 판도를 통째로 뒤엎는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작, 실행이 느리다고요? 지금에 와서야 그런 거죠. 타이핑으로 직접 브라우저 종류별, 버전별, 추상화를 거치지 않은 생 코딩으로 일일이 조건문이나 특수문자로 스타일을 만들던 세대에게 jQuery는요, 어두운 밤 하늘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별자리,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국내에서만 한정해서 보아도요, jQuery는 웹과 관련된 공인 자격증들의 플래시 관련 챕터를 다 갈아치웠고요. 정규 대학 과정의 웹 관련 커리큘럼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개발 교육 과정과 실무 채용 시장에서의 우대사항 요건을 다 갈아엎은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실제 jQuery에서 활용된 여러 아이디어들은 이후에 자바스크립트 표준 문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jQuery의 성공과 인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중단 이후 다시 에크마스크립트 표준 진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웹시장의 인기를 얻은 라이브러리로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의미를 가지지만요.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나 많이들 원하고 있다. 브라우저별 호환성과 표준의 상이함이 얼마나 많은 관련 실무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사례였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현재는 SPA의 유행, Node.js를 통한 멀티플랫폼 구현 등 jQuery의 필요성과 위대함이 점점 색이 바래져가는 시대지만요. 뭐랄까, 9세대를 지칭하는 그 어떤 시쳇말로 저를 욕하셔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jQuery는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혁명 그 자체였다고 말이죠. 모든 범용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범용 서비스를 다 웹으로 통일할 수 있게 해준 위대한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웹3 테크에서 제공하는 웹 테크놀로지 서베이에서 jQuery는 2022년 4월 기준 전 세계 웹사이트 사용률에서 여전히
77.2%를 차지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간결했고요. 직관적이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떠안고 있었던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jQuery는 단순 라이브러리로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도의 문제가 거론됨에도 최상위 인기를 달리는 파이썬, 압도적인 리액트 트렌드 속에서도 조용히 계속 팬층을 확보해 나가는 스벨트의 인기와도 그 궤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2의 닷컴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현재 시대에 단순히 유행만 쫓아 모든 웹을 반드시 SPA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기술 유행을 쫓고만 있는 이 세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현상들은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점유율과 인기가 식어가고 새로이 시작되는 웹 서비스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jQuery는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라이브러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구글은 자바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할 수 있는 구글 웹 툴킷 GWT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소개합니다. 모바일 사파리 브라우저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았고 이후 플래시의 몰락과 더불어 역으로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부흥에 큰 힘을 보태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2008년 8월 TC39위원회는 사실상 공공연하게 버전 이슈에 대한 분열이 일어난 소문을 뒤로한 긴 침묵을 깨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서요.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이 폐기되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크마스크립트 3.1 버전으로 불리던 사양을 중심으로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일부 기능을 협의를 통해 에크마스크립트 5 버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서 브랜던 아이크는 에크마스크립트 하모니라는 인상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모니, 즉 조화를 의미하는 거죠. 에크마스크립트 3버전의 발표 이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멈춘 상태의 에크마스크립트의 통합이 거의 10년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에크마스크립트 하모니 프로젝트는 나중에 에크마스크립트 6버전, 즉 ES6, 나중에 에크마스크립트 2015로 이름이 변경되는 그 버전에까지 이어지고요. 이 버전부터 자바스크립트는 모던 자바스크립트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2008년 9월 구글은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8과 구글 크롬의 베타 버전을 출시합니다. 크롬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독점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제2차 브라우저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되고요. V8은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느리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고 본격적인 웹 생태계의 속도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고 실제 실행 시점에 완전히 번역하는 JIT Just in Time 컴파일 방식으로 엄청난 속도 향상과 이후 자바스크립트가 멀티플랫폼 언어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위대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나중에 유명한 커먼JS로 이름이 변경되는 서버JS 그룹이 케빈 댄구어를 중심으로 결성됩니다.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양한 멀티플랫폼 영역에서의 자바스크립트 활용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1월에 알렉시스 데베리아는 When Can I Use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Can I Use로 바뀌었는데요. When Can I Use라는 의미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라는 의미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크롬 이런 여러가지 브라우저들이 웹 디자인이나 개발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여서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도대체 새로 나온 기능, 새 표준 기능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건데
사실은 알렉시스 본인도 관련 글에 언급했지만 당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이 얼마나 표준을 무시하고 형편없는 상태였는지를 까고 싶어서 만든 페이지였다고 합니다. 2009년 2월 제이슨과 같은 동적 스키마형 크로스 플랫폼 더큐먼트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의 베타 버전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한 폰갭이 등장합니다. 폰갭은 캐나다의 니토비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고 이후에 어도비가 인수하는데요. 나중에는 아파치 코르도바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나올 당시 그리고 어도비가 인수했을 쯤에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국내에서도 폰갭 관련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것 같다가 실제로 나쁘지 않았죠. 2020년 10월부로 어도비가 폰갭, 아파치 코르도바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웹도 굉장히 변화가 많지만 모바일 쪽도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가 싶었던 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였죠. 에어비앤비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포기하고 다시 안드로이드와 iOS로 완전 모바일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꽤 시끄러웠죠. 2021년 1월 페이스북이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공식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현재 시점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어떤 유행하는 기술과 원천 기술 혹은 표준 기술과의 대립은요. 둘 다 모두 장단점을 가지지만 저는 결국은 원천 기술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다소 비효율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트렌디하고 유행하고 제작 자체가 빨라 보이는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면 원천 기술이나 표준 기술이 약간만 변해도 프로그램 전체가 휘청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웹이나 모바일처럼 변화가 몇 개월 단위로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 여파가 더 크단 말이죠. 제가 주변에 모바일 개발 오래 하신 지인분들께도 자주 물어보지만 하이브리드, 크로스 플랫폼 이런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면요. 좋기는 하다. 좋기는 해. 근데 결국은 네이티브 기술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꼭 모바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일단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 TO가 많은 기술을 취업을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원천 기술이나 표준에 대한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행하는 특정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잘 다루게 되면 나중에 다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유행했을 때 러닝 커브를 약간 낮출 수 있을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원천 기술이나 표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제품을 넘어갈 때마다 고배를 마실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지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근간에 있는 기술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 6월 TJ 홀로웨이 척의 익스프레스.js 작업이 시작됩니다. 익스프레스는 노드.js 진영의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9년 10월 제레미 아시케나스의 underscore.js 작업이 시작됩니다. 컬렉션, 배열, 템플릿 문자열을 많이 지원했었죠. 제레미 아시케나스는 이후에 백본.js, 커피스크립트와 같은 여러 라이브러리와 기술들을 제작합니다. 이즈음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측의 기술들이
고삐 풀린 듯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jQuery의 등장과 함께 웹이 사용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그에 비해 자바스크립트의 생태계나 언어 자체의 성숙도가 아직 완전히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진영은 이쯤부터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같은 해 11월 라이언 달이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에서 크롬의 V8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인 Node.js를 발표합니다. 멀티플랫폼 언어로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커먼.js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라이언 달은 2018년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용 런타임 환경인 디노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 2021년 3월에 디노는 회사도 설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9년에 해가 저물던 2009년 12월, 10년 만에 에크마스크립트 5 버전이 나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5 버전은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3.1 버전에서 올라온 내용들이고요. 스트릭트 모드, getter, setter, 그리고 배열과 관련된 메서드들과 제이슨 지원과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이작 슐루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그 유명한 패키지 관리자 npm을 발표합니다. 2010년 5월 에크마 인터내셔널이 ECMA 사양에 대한 테스트 스위트인 테스트 262 개발을 시작합니다. 같은 해 10월 언더스코어와 커피 스크립트로 알려진 제레미 아시케나스가 명령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사용하는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백본.js를 발표합니다. 백본.js가 발표되고 딱 일주일 후 구글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앵귤러.js를 발표합니다. 이쯤부터 자바스크립트 진영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여러가지 기술 개발이 시작됩니다. 물론 실제 산업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술들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지만요. 실제 시작 시점은 에크마스크립트 5 버전과 Node.js의 출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급격하게 변화해 나갑니다. 2011년 3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 기반의 3D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WebGL 1.0 버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마이크로소프트는 JIT 컴파일이 포함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이스크립트도 기계어 코드 변환이 시작됩니다. 2011년 5월 자바스크립트를 다른 버전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해주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컴파일러 트레이서가 발표됩니다. 같은 달 나중에 크롬 데브툴즈 프로토콜이 되는 웹킷 리모트 디버깅 방식도 발표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 디버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죠. 2011년 6월 구글은 간단한 API를 통해 실시간 통신 기능을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 제공할 수 있는 웹 RTC 소스 코드를 릴리즈합니다. 2011년 9월 조던 워크는 Fex.js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Fex.js는 리액트의 초기 프로토타입입니다. 2011년 10월 구글은 크로스 플랫폼 프로그래밍을 목표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다트를 발표합니다. 결론적으로 다트는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지 못했고요. 꽤 오랫동안 거의 실패한 언어로서 인식됩니다. 이후에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의 등장과 인기로 크로스 플랫폼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주목받는 기술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2년 3월 모듈 번들러인 웹팩이 발표됩니다. 컴파일, 유닛 테스트와 같은 태스크 자동화 도구인 그런트도 이때 출시됩니다. 2012년 4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몽고DB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까지 풀스택 개발과 모바일 패키지 배포까지 가능한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인 미티오가 발표됩니다.
2012년 5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못생기게 압축해주는 가장 인기 있는 압축 도구인 Uglify.js가 등장합니다.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Uglify 원뜻이 외관을 보기 흉하게 하다, 추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오면 이 Uglify는 난독화, 압축화라는 의미로도 같이 씁니다. 잘 작성해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거지로 막 구겨놓고요. 압축해서 보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물론 성능 향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름은 진짜 잘 짓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12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간의 내부 개발을 진행한 결과로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 타입스크립트를 발표합니다.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대형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 정적 타입과 같은 타입의 엄격함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는 나중에는 결국 자바스크립트에 다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자바스크립트를 붙잡아주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의 스트레스 저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3년 4월 애플의 웹킷에서 분화되어 나온 오픈소스 렌더링 엔진인 블링크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리액트가 2013년에 개최된 JS 컨퍼런스에서 오픈소스화됨을 발표합니다. 2013년 6월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린팅 및 스타일 검사 도구인 ESLint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해커톤 프로젝트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진행됩니다. 2013년 7월 자동화 도구로 유명한 걸프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깃허브에서는 아톰쉘이라는 웹 기술을 이용한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구축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합니다. 이 아톰쉘은요, 이후에 이름이 일렉트론으로 변경됩니다. 같은 해 11월 노드.js를 위한 프레임워크인 코아의 설계가 시작됩니다. 2014년 2월 에반 유는 가벼운 고성능의 SPA 개발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Vue.js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일렉트론 기반으로 만들어진 텍스트 에디터 아톰이 출시됩니다. 2014년 9월 세바스찬 맥켄지는 자바스크립트의 새로운 문법을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트랜스 컴파일러 바벨.js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14년 11월에는요, 노드.js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름 유명했죠. IO.js와 노드.js로 프로젝트가 분할됩니다. 분할되고 나서 사실 1년도 안 돼서 다시 합쳐집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2015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에 새로운 에디터를 하나 발표합니다.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코드 에디터의 이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라고 합니다. VS 코드, 진짜 에디터계의 혁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단순 에디터는 많은 종류를 써봤었거든요. 에디트 플러스도 써봤고요. 울트라 에디터, 아크로 에디터도 있었죠.
그거 외에도 먼저 출시된 아톰, 서브라임도 잠깐 써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런 애들은 엄밀히 따지면 IDE급은 아니잖아요.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그런데 VS 코드는 아니 얘를 에디터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맨 처음 VS 코드를 설치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얘는 시작부터 화면이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 모드가 기본이었던 거죠. 늘 밝은 하얀 화면 위주에서 코드를 써왔었는데 VS 코드는 일단 색감부터 먹어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익스텐션 같은 거 설치하고 나서 보이는 코드 신탁스 하이라이팅이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컴퓨터에 띄워놓고 코딩 작업을 하면 내가 진짜 뭔가 진짜 프로그래머가 된 느낌? 제 주변에서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카페에 윈도우 노트북에 이클립스 화면이 띄워져 있으면 아이고 저기 불쌍한 코딩 노동자가 계시네. 코드 깎는 노인이 계시는구나. 커피라도 한잔 사드려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맥북에 젯브레인즈의 IDE나 VS 코드에 예쁜 다크모드의 에디터가 띄워져 있으면 어머나 잘 나가는 개발자신가 본데?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원래는 코드가 다니까 저런 IDE나 에디터의 색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VS 코드는 달랐어요. 물론 언어별로 딱 맞아떨어지는 IDE보다는 익스텐션을 설치해도 VS 코드가 좀 느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프론트엔드 영역이나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언어군이나 기술군들 쪽은요, VS 코드 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잘 돼 있고요. 참고로 좀 내노라 하는 좋은 테크 기업에 다니는 지인분들께 여쭤봐도 굳이 유료 아이디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오피스 이슈로 땅바닥까지 추락한 어떤 위신이랄까? 인기를 GitHub 인수 이후에 고품질의 서비스 유지와 VS 코드를 포함한 어떤 오픈소스 생태계의 기여를 통해서 완전 분위기를 잘 반전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욕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아무튼 VS 코드 최고다. 자바스크립트 관련 작성이나 기술은 이거 이상의 편집기가 없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6월 ES2015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 ES6 버전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모던 자바스크립트의 시대를 여는 업데이트가 출시됩니다. 이 업그레이드부터 자바스크립트는 이전 버전과는 완전 다른 종류의 언어로 탈피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기능들과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적합한 내용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부터 에크마스크립트는 매년 6월 버전업을 합니다.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 ES6 버전, ES2015라고 연도 이름이 붙게 되고요. 이 버전에서 가장 큰 기능은 역시나 let과 const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진짜 거지 같은 변수 처리에 대해 큰 변화를 줍니다. 화살표 함수, 프로미스, 생성자 등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고요. 이쯤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대세 언어 반열에 진입을 한 시기였고 ES6 버전은 이렇게 대세 언어 반열에 진입한 자바스크립트의 위상, 굳히기에 돌입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즈음부터 자바스크립트의 파급력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달 리액트의 상태 관리용 라이브러리인 리덕스가 릴리즈됩니다. 2015년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가 출시됩니다. 2015년 9월 페이스북에서는 2012년부터 개발해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래프QL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GraphQL은 API용 쿼리 언어와 REST를 포함한 웹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에 사용하는 데이터 쿼리 랭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즈음 Node.js와 IOJS는 다시 결합됩니다. 1년도 유지 못할 거였으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시죠. 모던 자바스크립트의 시대를 열었던 ES6 버전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꽤 최근 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휙휙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4월 AWS는 서버리스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위한 람다를 발표합니다. 2016년 6월 에크마스크립트 2016 버전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async, await, 그리고 블록 범위 지정을 통해 변수와 함수의 더 명확한 사용법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발표합니다. 2016년 9월 AngularJS는 앵귤러로 다시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미 업계와 개발자들은 등을 많이 돌린 상태였죠. 같은 달 Vue.js는 JSX를 지원하는 2.0 버전을 출시합니다. 2016년 10월 Next.js 개발이 시작되고요. Next.js는 오픈소스화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새로운 패키지 관리자 얀을 페이스북에서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스벨트 1 버전이 공개됩니다. 메이저한 것만 이야기해도 몇 주 단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제 통일되는 걸까요? 2017년 2월 Next.js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코드 포매터 프리티어 1.0이 출시됩니다. 이거 되게 좋죠. ESLint랑 프리티어는 그냥 기본인 거죠. 손이 굉장히 편해지는 느낌이죠. 2017년 5월 비동기 훅과 NAPI를 포함한 Node.js 8 버전이 발표됩니다. 2017년 6월 에크마스크립트 2017 버전이 발표됩니다. 객체 조작을 위한 기능, 생성기와 프로미스를 사용하는 async await 구성, 그리고 동시성, 아토믹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게츠비가 릴리즈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긴 약간 애매하지만 2017년 7월 플래시의 업데이트 배포 중단 발표가 나옵니다. 2018년 3월 자바스크립트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텐서플로우 JS가 발표됩니다. 6월에는 Node.js 창시자 라이언 달이 2018년 JS 컨퍼런스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위한 새로운 런타임 환경인 디노를 소개합니다. 이미 회사도 만들어져서 자바스크립트 업계에서는 디노의 동향을 크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에크마스크립트 2018 버전이 나옵니다. 객체 리터럴 비동기 반복 기능, 정규 표현식을 위한 REST, 스프레드 연산점, 프로미스의 파이널리가 추가됩니다. 같은 해 10월 리액트에서는 훅을 발표합니다. 클래스와 래퍼 지옥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기존 클래스 기반 컴포넌트로 구현된 곳은 어쩌려나 싶네요. 2019년 4월에 스벨트 3.0이 출시됩니다. 6월에 에크마스크립트 2019 버전이 나오고요. 플랫 맵, 옵셔널 캐치 등의 기능 추가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쯤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 기능도 많습니다. 2019년 12월 W3C 재단에서 웹 어셈블리 표준 버전인 1.0을 발표합니다.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크로미움 기반으로 출시되고요. 2020년 5월 디노 1.0이 출시됩니다. 6월 에크마스크립트 2020 버전에서는 빅인트가 정식 도입되고요. 널 병합 구문과 전역 객체 참조 이름 등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Vue.js 3.0 버전이 릴리즈 됐다고 하죠. 야, 진짜 많은데요. 물론 책이랑 인터넷 자료랑 젯브레인즈 타임라인이랑 위키 같은 것들 찾아봐가면서 한 거긴 한데요.
언어 하나 역사적인 사건들 정리하고 약간 언급한 걸로도 에피소드 몇 회차 분량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욕심부리면 책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태동 그리고 표준 재정 방식을 시작으로 해서 비교적 최근인 25주년이 되었던 2020년까지의 자바스크립트와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에크마스크립트 2022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점들을 또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